발트해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해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부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헤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 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 보어는 망 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인적이 드문 해변에 딱 좋은 곳에 막 도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졸리네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놀라게 돼요. 잠깐만, 방금 해안에 떠밀려온 게 진짜 집인 거야? 공상과학 소설의 시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엘살바도르의 이 해변 근처에 산다면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엔 해안으로 밀려온 것 같은 신비로운 버려진 집이 있어요. 어떻게 이 빌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죠?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르도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 건물이 푸에토 벤투라라는 호텔이었다고 해요. 이게 지어졌을 때 제일 인기 있던 게 바다에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뒤에 설계는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어떠한 공식적인 허가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텔은 물에 너무 가까웠고 위험하게 요소에 노출되었어요. 로마 양식의 빌라는 이제 썰물대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불과 15m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조수가 1층을
소금물로 채우기 때문에 아침에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호텔은 2층짜리 폐허 같아 보여요. 앞쪽은 로마 양식 기둥이 있어 아주 인상적이에요. 2층에는 넓은 창문도 있어요. 아직도 철 구조물들의 일부와 2층으로 가는 입구였던 것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건물 꼭대기에는 관람석이 몇 개 있어요. 가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도 하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요. 비록 이 건물이 확실히 오르기엔 안전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현재 위치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일부 현지인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2021년 틱톡 유저에게 발견되기 전까진 수년간 현지의 비밀로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진 않죠. 호텔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일이 어렴풋해져요. 몇몇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이 수십 년 전에 버려졌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1998년 허리케인 미치가 이 지역을 강타한 후 버려진 거라고 주장해요. 허리케인 미치는 중앙아메리카를 강타한 가장 위험한 기상현상 중 하나였어요. 폭풍 동안 바람은 시속 290km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허리케인 자체는 약 15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또한 홍수와 많은 위험한 산사태를 발생시킨 엄청난 양의 강우의 원인이었죠. 해안선에 너무 가깝게 지어져서 예전의 호텔은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리가 옮겨진 걸 거예요. 태양 아래 앉은 후 여러분은 해변으로 밀려오는 눈덩이를 꿈꾸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온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이상한 자연현상은 2016년에 일어났어요. 서시베리아에 있는 오비만 해안의 약 18km가 이 거대한 눈덩이로 덮이는 결과를 낳았죠. 낮은 온도 때문에 작은 얼음 조각들이 물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바람과 파도가 이것들을 거대한 눈덩이로 굴렸어요. 그중 몇몇은 테니스공 크기였지만 다른 것들은 폭이 1m나 됐어요. 지난 2012년에는 2004년형 할리 데이비슨 나이트 트레인 오토바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변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선적 컨테이너 안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주인을 찾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쿠요 요코야마였고 2011년 3월 11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후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었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할리 데이비슨은 6,5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긴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요코야마는 밀워키의 할리 데이비슨 박물관에 그 바이크를 기증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곳에 전시되어 있죠. 혹시 가고 싶은 분 계시면 참고하세요. 이 이상한 현상은 마치 누군가가 주방용 세제를 해변 전체에 쏟은 것 같아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퀸즐랜드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요. 바다 거품은 매년 몇 번씩 해변을 덮어요. 대부분 바다의 파도가 용해된 유기물을 이동시키는 폭풍 후에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아이스크림 제조기 같아요. 2017년 3월 사이클론 대비 이후 어떤 해변은 엄청난 양의 흰 거품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바람은 그 거품의 일부를 인근 마을까지 가져가 버려서 지역 주민들은 눈이 내리는 줄 알기도 했어요. 여러분 동네 해변에 가로 세로 2m 높이의 녹슨 금속 주사위가 밀려왔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왜냐면 2017년에 아이다호 코들레인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오래된 저장 탱크였어요. 어떤 사람이 흰 점을 더해 주사위처럼 보이게 멋을 좀 내주기로 했죠. 1992년 대형 컨테이너선이 파도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수천 마리의 고무 오리들이 바다에 좌초되었어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오리들이 전 세계, 하와이, 알래스카, 남미, 호주, 유럽 그리고 심지어 북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이 없는 고무 오리들 수백 마리가 아직도 밖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에겐 아주 유용해졌어요. 오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은 물살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혹시 공룡을 좋아하신다면 바닷물이 화석을 해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면 즐거워하실 거예요. 2018년 커다란 공룡 턱뼈가 영국 서머셋 릴스톡 해변 해안에 밀려왔어요. 이크티오사우루스라고 불리는 공룡의 것이었죠. 이 발견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상적인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이크티오사우루스가 최대 약 21m까지 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턱뼈를 연구한 후에 그 동물의 크기를 다시 계산하게 되었죠. 이크티오사우루스가 26m까지 자랄 수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메갈로돈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그 근처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왜냐면 메갈로돈 이빨이 가끔 해변에 나타나거든요. 50cm가 훨씬 넘는
거대한 이빨 하나가 크로아티아의 강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생물들이 약 300만 년 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이 이빨은 화석 사냥꾼에겐 아주 귀해요. 해변에 거대한 레고맨이 밀려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한 번 이랬던 게 아니에요. 총 4명의 거대 레고맨이 있었는데 각각 키가 약 2.4m였어요. 하나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2명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됐어요. 분명 우연은 아니었고 약간의 조사 후 사람들은 네덜란드 예술가가 이것의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에고 레너드는 개인 성명 운동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것에 대한 짧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당신만큼이나 진짜가 아닌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문장이 바다에 던져진 4명의 레고맨에 각각 쓰여져 있었어요. 지난 2012년 50통 이상의 편지 뭉치가 뉴저지 애틀랜틱 하일랜드 해변에 떠밀려왔어요. 허리케인 샌디가 그 지역을 강타한 직후의 일이었죠. 한 14살 소년이 이 편지들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녀는 편지에 너무 감동받아 조심스럽게 말려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해요. 편지는 도로시와 린이라는 2사람의 편지였어요. 그 둘은 1942년과 1948년 사이에 사귀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그들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쓰였어요. 온라인 족보 사이트의 도움으로 그녀는 도로시에게 연락했고 그 편지를 양로원에 살고 있는 88세 여성에게 자, 제가 휴가를 좀 내서 나라의 반대편으로 여행을 갔어요. 뉴욕으로 말이죠. 아, 빅애플. 8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브로드웨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 자유의 여신상은 1885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300개가 넘는 구리 조각의 형태로 들어왔어요. 설명서도 들어있었죠. 일부 조립비료, 배터리 불포함.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받는 쪽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위한 받침대를 준비해야 했어요. 뉴욕 대신 자유의 여신상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보스턴, 심지어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뻔했었어요. 이 모든 도시들은 여신상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건축비를 지불하려고 했죠. 하지만 뉴욕도 그걸 원했죠. 그들은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필요한 돈을 모두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886년 여신상은 공식적으로 뉴욕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유감이네요, 필라델피아. 그래도 거긴 치즈케이크가 맛있잖아요. 어쨌든 처음 들른 곳이 자유의 여신상이었고 저는 매우 흥분해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못했어요. 첫날 전 뉴욕시에 도착했고 우선 리버티 섬으로 가는 페리를 탔어요. 항구 멀리 한가운데서 벌써 그녀가 보였죠. 페리가 여신상에 다가가자 모두들 그녀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여신상을 등지고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는 그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있었던 곳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여신상이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는 분명 그게 거기 있었는데 순간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들 모르네요. 그래도 우린 선착장에 도착해 페리에서 내렸어요. 전 그게 무슨 속임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자유의 여신상이 정말 사라졌고 받침대는 완전 비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올라가서 자유의 여신상인 척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곧 당국이 도착해 아무도 섬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도둑이 아직 섬에 있을 테니 조사를 해서 도둑을 잡고 싶다고 했어요. 마치 정말 자유의 여신상을 훔치는 게 가능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은 섬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우린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고 결국엔 우리를 풀어줘야 했죠. 주머니에 자유의 여신상을 숨겨둔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네요. 2일째.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서 저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에 뉴욕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물론 아침에 모든 신문, 잡지, 그리고 TV 토크쇼에 실렸네요. 모든 타임스퀘어 간판에는 여신상의 사진과 함께 저를 본 적 있나요? 자유의 여신상 실종! 또는 심지어 세기의 도둑, 자유의 여신상이 도둑 맞다! 라는 자극적인 표제가 걸려 있어요.
빅애플 전체가 이 분실을 애도하고 있어요. 동상에 녹청과 같은 청록색으로 색칠하고 자유의 여신상의 드레스와 폼으로 만들어진 기념품 왕관을 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나저나 지역의 모든 기념품 가게에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작은 자유의 여신상 플라스틱 조각상도 다 동이 났어요. 전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유명인들과 사용자들이 우는 이모티콘과 찢어진 하트가 있는 여신상의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인터넷이 하나의 큰 추모식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사라진 조각상을 기리며 청록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5일째, 뉴욕은 지금 훨씬 더 붐벼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여신상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도시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리버티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있던 맨하탄의 한 부분이 사람들로 가득해요. 사실 보고 기겁했는데 청록색으로 칠한 초열렬 팬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여신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리버티 섬에 갈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형사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곳에 도착해요. 10일째,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뉴욕을 위해 새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매우 다정한 처사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받았던 원래의 자유의 여신상을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울고 있어요. 1885년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처럼 다른 도시들이 여신상을 드리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제 사람들은 높이 46m, 무게 20만 4천 킬로그램의 동상을 잃은 것에 대해 뉴욕을 비난하고 있어요.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에 세워졌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리고 세계에 자유의 여신상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원래 버전이 뉴욕에 세워진 지 몇 년 후에 미국인들이 프랑스에 주었던 좀 더 작은 버전이 있어요. 높이 11m에 불과한 이 작은 기념비는 파리의 그레넬교 근처에 서 있어요. 뭐 며칠 전까진 말이죠. 미국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프랑스는 작은 복사본을 파리에서 뉴욕으로 운반했고 미국인들은 사라진 것 대신 그걸 받침대 위에 올려놨죠. 이게 원래 것보다 10배 이상 작다는 걸 감안하면 조금 웃겨 보여요. 하지만 뉴욕 사람들은 복제품일지라도 뉴욕에 이게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또 파리에는 실물 크기의 자유의 여신상 횃불이 있어요. 자, 그것도 뉴욕으로 운반되어 리버티 섬의 기념물로 세워졌어요. 한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뉴욕 카지노와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엄청 침묵을 지키면서 여신상 소동에 대해 암암리에 쉬쉬하고 있네요. 20일째,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세계는 거대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금이 종료되었죠. 필요한 1114억을 모으는데 단 2시간 47분이 걸렸어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20억 명의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예전처럼 공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2주 후에 시작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운송될 겁니다. 보스턴은 여전히 여신상을 뉴욕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침대 위에 있는 이 작은 복제품이 여전히 웃겨 보이거든요. 절대 적응 안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부터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관광객들은 리버티 섬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됐어요. 뉴욕 전체의 사람들이 지금 그 섬을 방문하려는 기세라 당국은 디지털 대기표를 이용해야 했어요. 다음 2달치 표는 이미 다 예매되었는데 그건 10분도 채 안 돼서 일어났어요. 800만 뉴욕 시민과 2억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매년 뉴욕시를 방문하는 걸 보면 전 10년 후에나 이 섬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1일째,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제 말은 원래의 여신상이 돌아왔어요. 한밤중에 나타났다고 하네요. 더 작은 복제품은 받침대 옆에 서 있고 원래의 자유의 여신상이 제자리에 서 있어요. 전 그걸 봐야 했기에 항구로 달려갔어요. 뉴욕의 모든 사람들처럼요. 진짜로 돌아왔네요. 아직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요.
세계의 위인들도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고 있죠. 데이비드 카퍼필드에겐 빈틈없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면 여신상이 스스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냥 휴가가 필요했을지 모르죠. 전 여신상이 중앙 아메리카의 해변에서 쉬고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어쩌겠어요. 100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서서 항상 자신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견뎌야 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잠깐이라도 휴가를 보내서 다행이에요. 다음 150년 동안은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야, 우리 모두 걱정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 서 있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3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2개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선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녹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3개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3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2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3개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 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2개? 햇살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에서 산타루치아 산으로 하이킹하러 갑니다. 거기서 왠지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아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요. 그때 바로 눈앞에 먼 산 꼭대기를 바라보았는데 심장이 멎을 뻔하죠. 봉우리 위로 거대한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윤곽을 볼 수 있어요. 멋진 무지개가 그 주위를 돌고 가운데서 팔을 쭉 뻗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표정이나 디테일한 건 알 수 없지만 움직이는 건 볼 수 있죠. 그러다 눈앞에서 바로 사라졌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어둠의 관찰자를 목격했어요. 300년 넘게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서 등산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현상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모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건 완전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죠. 아마도요. 한 이론에 따르면 실루엣은 전혀 없다고 해요. 인간의 뇌가 그냥 산 위에 드리워진 구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탄 토스트 조각에서 사람의 얼굴 윤곽이 보이거나 지나가는 구름 속에서 개의 형상을 볼 때 말이죠. 가장 널리 인정된 과학적 설명은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안개나 구름방울 때문에 휘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럼 이 형상들을 둘러싼 무지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자의 경우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산에 투영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쨌든 이 현상들은 보통 해가 목격자 뒤에 있을 때 나타나죠. 자연 발생적이던 아니던 사라지는 수수께끼의 인물은 여러분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쪽으로 가 사막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렬하는 햇볕이 등으로 내리쬐고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메마른 생명체가 없는 평야가 한때 호수의 밑바닥이었다니 믿기 힘드네요. 여러분은 모래밭에서 긴 흔적을 발견해요. 마치 누군가가 땅을 가로질러 무거운 것을 밀거나 당긴 것처럼 말이죠. 그 이상한 흔적을 따라가니 그 끝에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누가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무거운 바위를 왜 끌고 갔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이 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바위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매년 겨울 얼음이 이곳의 땅을 덮습니다.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면 돌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으면서 외로운 바위 뒤에 구불구불한 길만 남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남극으로 가볼게요. 눈, 얼음, 그리고 더 눈부신 태양. 넵, 여기도 사실 사막이에요. 빛이 거의 눈 뜰 수 없을 정도네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니 주위에 끝없는 흰색에서 뭔가 붉은색이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게 폭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불길한 붉은 폭포라니? 물이 사방으로 튀어 흰 눈을 더럽혀요. 걱정 마세요. 소위 피의 폭포는 진짜 피가 아니에요. 수백만 년 전에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요. 연못 위로 빙하가 형성되어 햇빛, 열, 그리고 산소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방울에 의해 연못이 빙하를 간신히 뚫었어요. 철분 함량이 높은 짠 물이 산소와 만나면 녹이 쓴 것 같은 붉은색을 만들어내요. 이 폭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붉은 폭포랍니다. 이제 뉴멕시코의 타우스 마을에서 현지인들은 매일 이상한 흥얼거림을 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의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몇몇 이론에 의하면
그 지역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상한 환청이나 심지어 더 불길한 어떠한 것으로 간주하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는 다른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2020년 화성 탐사 로봇이 붉은 행성에서 들리는 이상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건 화성 지진 때문에 종종 요동치던 잔잔하면서 계속되는 드론 소리였죠. 다시 지구로 따뜻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으로 가볼게요. 마치 누군가가 페인트를 온갖 곳에 뿌린 것 같아 보이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는 자연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특이한 껍질은 만화경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해요. 밝은 녹색 색조로 시작해서 빨강, 주황, 보라, 그리고 마침내 갈색으로 변하죠. 그러고 나서 다채로운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연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구상번개예요. 구상번개는 뇌우 때 나타나는 파란색, 주황색 또는 노란색 빛에 구해요. 많은 목격자들은 쉿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강한 냄새를 느꼈다고 해요. 구상번개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창문을 깨고 사라진 걸로 묘사된 대목이었어요. 다른 미스터리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한 유명한 이론에 의하면 보통 번개가 지면을 강타하면서 산소와 기화된 토양 원소들 사이에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구상번개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보통 땅에서 나오는 푸른 불꽃의 형태를 취할 때 종종 발생해요. 이 번개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그걸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바에는 아주 특이한 화산이 있어요. 밤에 가면 땅에서 흘러내리는 밝은 푸른 용암과 함께 푸른 전기불꽃이 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뜨겁지만 사실 그건 용암이 아니죠. 이 특이하고 푸른 물질은 유황가스가 화산 틈에서 빠져나와 불이 붙은 거예요. 또 응축되어 액체 형태로 변하면서 푸른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미브 사막에 오자마자 바로 매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른 초원들 사이에 뿌려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의 완벽한 흙으로 된 원이에요. 이 거대한 도트 무늬는 요정의 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췄죠? 무엇이 이렇게 원을 그리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싸한 범인은 지하 서식지 주변에 풀을 먹고 있는 흰개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원의 크기가 다른 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이 곤충들은 서식지가 바깥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계속 먹죠. 하지만 이웃의 식민지를 침해하기 전에 멈춥니다. 풀이 보이는 땅은 서로 다른 흰개미 집단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을 나타내요.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호주 힐리의 호수로 갑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저 호수는 풍선껌 같은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수영해도 완전 안전하죠. 거대한 분홍색 웅덩이는 소금호수인데 세계 유일한 소금호수는 아니에요. 소금호수가 핑크색인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의 일종과 다른 미생물 때문인데요. 태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색소를 생산해내죠. 근데 힐리의 호수의 특이한 점은 물을 잔에 떠도 여전히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밝은 분홍색을 유지하죠. 다른 분홍색 호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활화산의 본거지예요. 이것은 굉장한 자연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한데요. 바로 지저분한 뇌우입니다. 화산은 정기적으로 검은 구름의 연기, 재, 그리고 번개를 내뿜어요. 일반적인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충돌하여 방전을 일으켜 번개를 만들어내죠. 지저분한 뇌우 속에서 얼음 대신 화산재의 입자들이 충돌해요. 해변에서의 평화로운 밤이에요. 파도가 해안에 밀려와 네온 블루 색깔로 빛나요. 하지만 빛나는 건 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생명체예요. 이 현상은 생물 발광이라고 불러요. 플랑크톤과 해조류는 파도 때문에 이 빛을 방출해요. 어떤 물고기, 오징어, 갑각류들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네온 불빛을 방출하기도 해요. 자연광으로 연출하는 공연을 즐기며 해변을 따라 걸을 시간이 없어요. 서두르세요. 우린 바다로 나갈 거예요. 폭풍도 바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5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물 위를 갑자기 휩쓸고 지나가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라죠. 배를 거의 뒤집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게 도착하자마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대체 저건 뭐죠? 이 예측할 수 없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위험은 무법자 파도라 불려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론은 바다 수면이 강한 역풍을 만났을 때예요. 하지만 아무 바람도 불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론 2. 그리고 널리 인정되는 이론은 서로 다른 파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파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운동성 흡혈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특정 자연 조건 아래 파도가 축적되어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파도 중에 흡혈귀처럼 다른 파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었을 때 거대한 파도의 형태로 방출하죠. 태국 북동부에는 거대한 고래가족이 숲을 헤엄쳐 지나갑니다. 물론 진짜 고래는 아니에요. 사실은 7,500만 년 동안 형성된 암석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태국의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각이 움직이며 사암을 밀어 올리고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어져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누구나 이 랜드마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관광객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래 한 마리의 뒤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 바다를 내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등산로에는 폭포와 이국적인 동식물이 다양하고 꼭대기에서는 이웃나라 라오스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암석의 모양은 고래들이 함께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 새고래 바위라는 건 놀랍지 않죠? 거대한 고래 등에서 태국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캐나다의 한 광산을 파던 일꾼 하나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노도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멸종된 공룡은 무게가 약 1360kg이고 몸 길이 5.5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 1천만 년이 넘었지만 이 화석은 매우 잘 보존되어서 공룡의 육중한 갑옷과 비늘 같은 피부가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파헤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 화석은 2017년에 캐나다의 한 박물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피부를 분석한 결과 예상치도 못하게 노도사우루스는 오늘날의 도마뱀이나 나방처럼 위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걸어다니는 탱크와도 같은 거대한 크기와 척추뼈도 모자라서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이 공룡은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화석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의 작은 특징들이 과거의 미스터리를 더 많이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문서입니다. 1912년 발견된 이래 이 필사본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서는 완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기이한 외계식물과 미지 물체의 그림, 점성술 기호까지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전혀 해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글이 진짜로 기능적인 언어였는지 혹은 단지 이 하나의 문서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식물 그림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필사본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식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어떤 식물종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응용 언어학 교수는 이 책의 글자 중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 불가사의한 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남반구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퀸즐랜드의 미스터리 큐레이터를 꼭 들르셔야 합니다. 번다버그와 진진의 중간쯤에 있는 곳으로 호주의 가장 놀라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하죠? 1971년 이 부지는 애호박과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의 소유였습니다. 이 농부가 농장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쟁기질을 시작했는데 들판에서 큰 바위가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들판의 바위를 자세히 봤더니 그곳에는 바다 화석과 이상한 분화구 몇 개가 있었어요.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지질학 교수들에게 알렸고 교수들은 이 바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을 파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분화구가 가득한 거대 사암과 옥석층을 발견했습니다. 분화구는 모두 35개였고 암석층은 약 2,5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온천, 과거의 해양활동, 유성이 이 분화구들을 만든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이름을 번다버그와 진진이라고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계산기의 한 종류인데요.
특별한 디자인으로 과학자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배가 안티키테라 섬의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잔해는 1900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다이버들은 고대 유물들 중 일부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잔해에서 발견된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고대의 것으로 보였지만 기술적으로 아주 진보된 놀라운 장치였죠. 이 기계는 사용자가 시간과 별의 움직임, 일식, 달의 위상을 계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올림픽 같은 행사의 카운트다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계산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이 잔해가 고대 그리스의 배에서 나왔다는 게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톱니바퀴 시계는 유럽에서 14세기경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장치도 이 기계와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기계가 그 시대로부터 1400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안티키테라의 침몰과 계산기의 분실이 기술의 발전을 수백 년이나 지연시키게 되었던 걸까요? 한편 흑해 근처의 코카스 산맥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럽의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비록 세계의 대부분의 백인을 코카시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고대의 거대 구조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고인돌로 알려진 집 같은 건물에는 보석, 청동도구, 각종 도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누가 왜 이 고인돌을 지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고인돌은 지붕 역할을 하는 큰 돌을 두 개의 돌이 함께 받치고 있거나 작은 돌이 벽처럼 쌓여 있는데 한 면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구멍을 막는 돌마개도 발견됐고요. 이 돌 구조물에서 더 이상한 점은 코카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 한국, 콜롬비아, 아프리카,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입니다. 1974년 발견된 중국 최초 황제의 무덤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8,000명의 테라코타 전사들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전사 조각상의 대부분은 각자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테라코타 말과 전차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덤의 일부 지역에는 아직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진입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속에 뭔가 놀라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역사의 일부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 연구자들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더 확인하기 위해 작은 로봇을 닫혀있는 무덤으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고고학자들은 무덤의 비밀을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코스타리카 남부에서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돌굴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300개의 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지름이 2.1m에 육박했어요. 아무도 그 공의 목적이나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돌이 화산암인 반려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돌을 완벽한 구형으로 조각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공이 거의 현재는 사라진 집단의 사람들이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싸한 이론은 모래를 사용해 옆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전에 작은 돌을 사용해 바위의 가장자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이 천문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떤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돌의 의미는 자신들을 창조한 문명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일본의 남쪽 끝과 대만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요나구니 구조물이 있습니다. 1986년 한 잠수부가 관광객을 데려갈 새로운 다이빙 장소를 찾던 중 처음으로 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큰 계단을 보고 자신이 수중도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죠. 몇몇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전 파도 밑으로 사라진 아틀란티스처럼 이 구조물이 전설적인 태평양 문명의 표시였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채석장 작업을 암시하는 흔적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돌에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주장도 많은 증거가 뒷받침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구조물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대칭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곧지 않고 단단한 자연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조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침몰한 문명과의 닮은 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터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는 10,000년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해요. 고대 농업 공동체의 본고장이었던 지역에서 발견된 이 단석은 5.5m 높이로 사회적인 행사와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커다란 석조 구조물에는 동물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에서 연구자들은 주택지를 찾았는데요. 이 놀라운 유적이 현대 문명으로 향하는 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걸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퀸바야 유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점은 이 유물이 현대의 비행기와 아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퀸바야 유물은 공기역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서 현대 과학자들은 이 유물이 항공기의 청사진으로도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2명의 항공기술자가 이 유물을 더 큰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인 엔진의 도움으로 이 모형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유물이 아마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보다 수천 년은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세계의 매혹적인 미스터리죠. 한 남자가 뉴욕 헌팅턴에 있는 카운티 공원의 숲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남은 음식캔과 더러운 담요가 있던 신비한 작은 구역에 왔어요. 부서진 나뭇가지들이 우리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접힌 채 근처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나무에는 A4 종이가 걸려 있었어요. 총 10장 정도였죠. 누군가가 그걸 덕트 테이프로 아무렇게나 붙였어요. 그 모든 종이에는 실종자들의 사진과 실종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사라진 도시와 지역 경찰 전화번호가 있었죠. 남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전에 폰으로 모든 걸 촬영했어요.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죠. 그 후 레딧 유저들이 자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포스터에 얼굴이 찍힌 사람들 모두 진짜로 실종된 거였어요. 이곳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다행히도 경찰관들은 빠르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는 할로윈 파티를 열었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실종자들의 포스터를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는 모든 사진을 치웠고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어요. 거리에 서서 프리허그 팻말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세요? 귀여워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네요. 그리고 이제 안개 속에서 혼자 어두운 숲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덤불 어딘가에서 작은 회색집이 보여요. 나뭇잎 속에 숨어있고 벙커 입구 같아요. 창문은 없고 어둠으로 통하는 어두운 출입구만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벽에 프리허그 오두막이라고 쓴 걸 봐요. 네, 이번엔 별로 안 귀엽네요. 이 오두막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스콘신주의 숲 어딘가에 있어요. 사실 안에는 끔찍한 건 없어요. 쓰레기, 마른 나뭇잎, 거미줄, 그리고 이끼. 10대들이나 노숙자들은 이 오두막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만약 누가 이 문구를 벽에 썼다면 아마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섭고 창백한 노파가 몇 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느다란 팔로 여러분을 꼭 껴안아주기를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이에요. 이 마을 옆에 숲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서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해요. 커다란 불길한 광대네요. 여러분은 겁에 질려 얼어붙어요. 그는 나무들 사이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어요. 무릎이 떨리고 땀이 흘러요. 광대가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여러분에게 손짓해요. 여러분이 가지 않자 광대는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 보여주네요. 마침내 여러분은 몸을 통제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숲에서 도망쳐요. 제일 무서운 건 그린빌 숲에 그런 광대가 여럿 있다는 거예요. 많은 현지인들은 그들이 녹색 레이저 포인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나무 사이를 걷는 걸 봤어요. 다행히도 주민들은 그들에게 접근하는 대신 경찰서로 갔어요.
광대들은 숲속에 버려진 집으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이 그 건물을 수색했지만 수상한 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현지인들은 숲을 피해요. 숲에서는 끔찍한 걸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 소리는 밤에만 어딘가에서 들려요. 이것의 본성을 모르면 여러분을 완전히 미치게 할 수 있어요. 코요테는 북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전역의 숲에서 살아요. 겨울과 봄에 이 동물들은 울부짖고 소리를 질러요. 한 마리의 코요테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몇 마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착각은 숲에 다양하고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새, 동물, 떨어지는 빗소리. 이 모든 게 코요테의 울부짖음과 섞이고 여러분에게는 이 동물들이 사방에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또 코요테는 목소리의 톤을 바꾸고 사람처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은 있고 숲에서 아름다운 걸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녹색 공터에 있어요. 덤불에 다가가니 구멍이 보여요. 큰 구멍이 아니라 완벽하게 둥근 통로예요. 마법의 땅으로 가는 문 같아 보이죠. 바로 안티 라이티넨이라는 유명한 핀란드 예술가의 창작품이에요. 그는 완벽한 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변 나무의 잎과 가지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걸 부서진 풍경이라고 불렀어요. 이 구멍 외에도 이 예술가는 다른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늘 거의 자연을 다루죠. 그는 잎이 없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에 태양과 비슷한 작은 원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러 전 세계를 여행할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에서 작가의 거의 모든 작품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푸른 숲으로 이동해 볼게요. 나무와 덤불 사이를 걷다 보면 사람 형상을 마주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도 없이 서 있으며 주변의 모든 걸 반영하고 있어요. 거의 말 그대로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조각가 롭 멀홀랜드는 플렉시 글라스로 이 조각상들을 만들었어요.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특별한 종류의 유리죠. 6개의 조각품이 커다란 설치물을 구성해요. 각각의 형상은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나무, 덤불, 그리고 풀을 반영해 숲과 어우러져요. 여름에 모든 게 피어날 때 이 형상들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는 잿빛과 생기 없는 모습만 반영하고 있어서 꽤 섬뜩해 보이죠. 조각가는 인류가 자연과 더 연결되어 있던 오래전 숲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 생존은 숲과 수확의 상태에 심하게 좌우됐었죠. 그리고 이 조각상들은 숲과의 일치를 보여줘요. 일본 남쪽에 멋진 숲이 있어요. 거기엔 이상한 건 없어요. 그 자체가 이상해요. 높은 곳에서 이 숲을 본다면 나무들이 동심원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몇몇 그루가 그래요. 이곳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나무들이 서로 가까이 서 있어요. 바깥줄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지 않아요. 이 지역 전체가 전 세계의 들판에 있는 미스테리 서클의 무늬를 닮았어요. 하지만 이건 자연적인 이상이 아니라 인간 개입의 결과예요. 1973년 사람들은 나무가 10개의 동심원이 되게 심었어요. 이 실험의 주요 아이디어는 삼나무가 그런 원형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거였어요. 연구원들은 이곳을 실험의 숲이라고 불렀어요. 놀랍게도 나무들이 대칭적으로 흩어지면서 볼록한 모양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들 사이 간격의 정도가 나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증명된 거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실험이 끝난 후에 나무를 베어내기로 계획했지만 이곳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이 산책로를 따라 걷고 드론을 이용해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다음 이상한 발견은 미국에 있어요. 이곳은 큰 숲으로 둘러싸인 바숀 고속도로예요. 덤불 속에 나무의 몸통 안에 있는 녹슨 빨간 자전거가 있는 특이한 나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마치 나무 몸통 안에서 자라나 그것의 일부가 된 것 같죠. 핸들과 바퀴 중 하나만이 나무 껍질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자전거는 50년대에 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 젊은이가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핸들과 거친 바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덤불 근처에 두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덤불은 어린 나무였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 몸통은 자전거의 철제 몸통 주위로 확장하면서 성장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걸 알아차렸을 때 나무에서 자전거를 제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으니 옳은 일이었죠.